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일본이 다시 한국을 점령한 다음 금을 약탈해 가려고 얼마나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나요? 여기 미국 지질조사국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광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일제의 만행을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체 일본은 한국의 땅에 어떤 잔혹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줄리아라고 합니다. 제 고향은 캘리포니아이고 현재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광물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광물연구원이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지질에 따라서 분포된 광물을 조사해서 학문적으로 분석하거나 광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얼마나 생길지 예측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저처럼 광물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일해보고 싶은 직장 중 하나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표본을 가지고 최고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지질이나 광물 환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는 꿈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도 높고 고학벌 고스펙의 지원자들도 많아요. 제가 광물학자를 꿈꾼 건 중학생 때부터였어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학자가 되고 싶었고,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결과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 진학하려고 목표를 잡은 이유는 하버드가 미국 최고의 사립대학인 이유도 있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운영하는 지질 광물학 박물관에서 연구를 하고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일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서는 여자애가 왜 광물을 좋아해? 라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광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는 가족의 역할이 컸어요. 생물학자이셨던 아버지와 역사 선생님이셨던 어머니께서는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박물관에 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거든요. 매주 주말이면 서로 어느 박물관과 전시회에 데려갈지 고민을 하셨던 기억이 생생해요. 아버지는 주로 저를 데리고 지질 박물관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역사를 좋아하는 제 동생 제니와 역사 박물관에 다니곤 하셨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저와 제 동생은 관심 분야에 따라서 광물연구원과 역사교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제 동생과 저는 각자의 전공 분야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지금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나 새해, 가족 모임 때나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어요. 서로 전공 분야가 다르지만 각자의 분야에 누구보다 진심이기 때문에 도움받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좋은 점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는 연구소에서 역사와 관련된 자료나 연구 과제가 나오면 동생에게 설계 자문을 구하거나 일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거나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아시아 지역의 폐광물의 잔존 자원 활용과 자연으로의 복귀를 연구하는 일인데요. 요즘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각종 광산이 채광이 중단되고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면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예측과 달리 더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보통 연구 설계를 한 뒤에는 실제로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실질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문을 닫은 폐광이나 폐동굴을 연구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저보다 앞서 지난 8월 영월을 다녀왔던 선배 조사팀도 곧 한국이 제2의 자원 황금기를 맞이할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 광산을 확인했다며 예측 매장량이 5,280만 톤에 이르고 60년간 채굴이 가능한 엄청난 양이라고 했죠. 이건 6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라서
저는 더더욱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선배의 말이 이 근방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본이 만들어둔 광산이 무척 많은 지역이라 아시아의 광물 자원을 역사적 측면에서도 연구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생 제니의 영향으로 광산의 역사적 연구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일제강점기의 채굴한 폐광 지역을 역사적 관점으로 분석하면 흥미로운 연구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논문 검색을 해보니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이 없는 분야라서 제가 연구를 시작하면 학계에도 좋은 자료가 될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앞두고 저는 제 연구팀들과 연구 방향을 확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했어요. 해외 현지 조사에는 막대한 연구비가 필요하고 그만큼 학문적인 성과가 명확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 학문적 동반자인 동생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야무진 제니는 생각보다 명쾌한 답을 내려주었어요. 제니의 말에 의하면 일본에 의해서 개발되었던 한국의 자원들은 연구되지 않은 것들이 많고 국제사회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폐광 자원들을 연구하기로 마음먹고 조사 준비를 마친 뒤 일본 홋카이도로 출발했습니다. 이 일대를 연구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는 과거 석탄과 금은 광산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저와 팀원들은 홋카이도 관내 폐광과 동굴 등을 차례로 방문하기로 계획하고 공항에 도착한 저녁 현지 연구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넨 자료는 형편없었어요. 이절지에 인쇄된 종이지도 몇 장과 요약된 A4 자료가 전부였거든요. 아마도 현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거나 상세 정리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와 팀원들은 첫 번째 폐광으로 출발했습니다. 문을 닫은 지 50여 년 가까이 된 폐광이었지만 관리가 잘 된 편이었어요.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답게 안전설비가 특히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었고 내부도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어 현장 조사를 하기 편하고 연구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 적합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폐광을 방문할 때까지 저는 일본 쪽과 연구를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것은 일정의 절반이 지나도록 자료를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자료를 휴대하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대용량 클라우드에 컴퓨터 파일로 공유해주면 될 텐데 무슨 휴대를 이야기하나 싶었어요. 아뿔싸 그들은 아직까지도 인쇄된 도면과 자료들을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연구원도 있었어요. 일본의 총리와 디지털 장관이 구시대적 관행을 탈피하겠다며 2022년부터 공무원들의 플로피 디스크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던데 아직도 일선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보았죠.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일본으로 파견을 갔던 저의 지도 교수님은 팬데믹 지원금 정보가 담긴 플로피 디스크가 뒤바뀌는 실수로 거액의 지원금이 잘못 송금된 사례도 있었다며 일본의 고집스러운 아날로그 사랑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전산화된 은행 이체 시스템을 사용했다면 저런 기본적인 실수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죠. 여태 이렇게 옛날 것을 고집하는 나이든 일본의 학자들과 관료들을 보며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폐광의 상태와 대비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과거에는 앞서 나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참이나 뒤처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답답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지난 100년간 아시아 근대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야기하기에 바빴어요. 우리가 플로피 디스크를 쓰는 일본의 선임 연구원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던 게 영 신경 쓰였던 모양이었죠. 처음에는 그들의 의견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잘 들었지만 매번 모두가 같은 말을 내용만 바꾸어서 반복을 한다는 게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조사 마무리를 하루 남겨두고 필요한 자료의 행방과 상황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담당자는 자료 전달을 이미 건의했는데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4단계에 걸쳐 검토해야 자료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거라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팀원들은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담당자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근대화 업적은 궁금하지 않고 지금 밟고 있는 땅의 자료가 궁금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연구소 담당자는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조금 지나쳤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일주일간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던 우리 팀 연구원들을 생각하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저와 팀원들은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한국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처음 와서 그런지 첫 행선지인 삼척의 고즈넉한 풍경만을 상상하고 있다가 인천공항에 내려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공항보다 훨씬 최신 기술로 지어진 최첨단 공항이었거든요. 저희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수도인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삼척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국의 김민성 연구원이 동행해 주었어요. 삼척 인근 동해역까지 KTX를 타고 달리는데 좌석마다 와이파이와 핸드폰 충전 시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연구에 필요한 노트북과 장비들을 충분히 충전하며 이동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좌석을 뒤로 젖혀도 뒷사람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넓은 구조였어요. 칸칸이 통로마다 음료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미처 음료수를 준비하지 못하고 탑승한 승객도 여유있게 승차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KTX 좌석을 예매해준 김민성 연구원이 센스 있게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를 예매해준 덕분에 한국의 정취를 즐길 충분한 시간이 없던 우리는 시원한 한국의 가을바다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동안 푸른 동해바다의 시선이 빼앗긴 채 시공간이 정지된 듯 찰나의 여유를 만끽했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들을 주섬주섬 꺼내며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일정이 일본보다 짧아서 현장 도착 전에 동료들과 크로스 체크를 해야 했거든요. 바로 그때 한국 측 김민성 연구원이 태블릿 6개가 든 가방을 내밀었어요. 우리 연구원들 수에 맞춰서 준비된 것이었고 태블릿 뒤에는 각각 이름표도 붙여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이 태블릿으로 사용을 하면 편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료를 이미 정리해서 넣어두었으니 새롭게 기록하고 싶은 부분을 첨가하면 된다며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민성 연구원이 어벤져스의 히어로처럼 보였습니다. 그간 일본 일정에서 쌓였던 답답함과 피로가 싹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민성 덕분에 저와 팀원들은 간단한 의견만 주고받는 것으로 짧게 회의를 마치고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삼척에 도착하니 이번 공동 연구의 일원인 일본 측의 하나코 씨와 그의 팀원들도 도착해 있었는데요. 저와 팀원들은 홋카이도에서의 경험이 아직도 선명해서 일본 연구원들에게는 먼저 질문을 하기가 겁났습니다.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만 앵무새처럼 읊을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이번에도 일본 연구원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폐광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 측 책임 연구원인 민성이 간단 브리핑을 하는 도중임에도 하나코는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무대인 양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조사할 삼척 폐광 역시 일제강점기 때 자신들이 개발시켜준 광산이며 게다가 한국은 일본 아니었으면 다양한 광물 자원도 목해서 지금처럼 발전도 못했을 거라며 민성 연구원이 있는 앞에서 대놓고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그의 얼굴을 살폈는데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옅은 미소를 띤 얼굴로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는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듯한 김연구원의 의연함에 저희 연구원들과 저는 감탄을 했는데요. 그는 모든 발언들은 회의 때 하기를 권장했고, 이 연구는 공식적인 연구이며 모든 과정이 기록될 수도 있으니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민성의 그런 모습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삼척 폐광 안에 들어가서도 그의 활약은 계속되었어요. 미리 준비한 수신기와 이어폰으로 설명을 듣도록 해서 동굴의 울림에 의해 말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을 뻔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고, 미리 나눠준 태블릿에 탐방 코스를 정리해두어서 각각 태블릿을 보면서 현장 실질 조사를 하고 바로바로 메모도 할 수 있어서 저와 연구원들은 따로 정리를 하는 수고로움 없이 정말 편하게 탐방을 하고 사후 정리 과정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선진적인 일 처리 방식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피곤에 절어있던 저와 팀원들은 어느새 연구에 대한 활기와 열정을 되찾아 탐방에 몰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탐방이 끝나고 회의 장소까지 가는 동안 저희 팀원들은 저마다 발견한 부분들을 열심히 메모하느라 바빠 보이는 눈치였어요. 회의 장소에 도착하고 잠시 휴식을 가진 뒤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민성을 포함한 한국 쪽 연구원들이 이미 세팅을 해둔 터라 회의는 바로 시작해도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회의를 막 시작하려는데 하나코 씨는 내일 탐방 때 다시 합류할 테니 오늘 회의에 일본 연구진들은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돌발 행동을 하더라고요. 황당했지만 일본 연구팀끼리 정리할 내용이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고 같이 참석하라 강요를 하기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연구팀이 나가고 회의는 바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회의는 민성이 진행했어요. 그는 각자의 태블릿 PC에 세팅된 한국의 광산 조감도를 열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눈앞에는 예전부터 광산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광산 조감도가 3D로 펼쳐졌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난잡하게 개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들은 알고 보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을 약탈하려고 마구잡이로 한국 땅을 헤집은 흔적이기도 했어요. 더불어 민성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서 한국어로 된 연구 자료와 논문 등을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일제강점기에 1915년 조선광업령으로 일본인 이외의 광업권 취득을 법적으로 막은 사실과 320만 톤 금을 약탈한 정황과 강제로 광산 노동자 10만 명을 노역하게 만든 일 등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근거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물론 영어로 된 연구 논문들도 찾아봐서 대조해보았지만 민석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천 개의 금광을 만들어서 산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 팩트였죠. 회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일을 다 말했더니 동생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국의 금광을 무분별하게 개발한 기록과 금전적 이익, 사회적 약탈의 증거 등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기록한 자료들이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쉬쉬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저는 어떤 식으로 연구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가 점점 명확해졌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얼마나 로비를 했으면 이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지 착잡했어요. 게다가 한국 입장에서는 아픈 역사의 흔적이 파헤쳐지는 일이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저와 팀원들은 민성의 인솔에 따라 영월 일대의 폐광에 방문했어요. 하나코 씨를 중심으로 한 일본 연구진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요. 저와 팀원들은 입을 굳게 닫은 채로 가벼운 인사만 건네고 탐방을 시작했어요. 삼척 일대 폐광과 달리 영월 일대 폐광은 까맣게 칠해져서 어떤 광물이 있었는지 조사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까맣게 칠해진 지점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나 알고 싶어서 체크를 하면서 탐방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부터 다 까맣게 칠해져서 체크를 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들어가봤자 알아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 저는 탐방을 중단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기를 제안했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제 말에 동의를 했고, 전체 연구진들은 그 길로 폐광 현장 실질 조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는 길에 저희 연구원 데이빗은 그냥 나가기가 조금 아쉬우니 혹시 다른 출구가 있다면 거기로 나가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싶다고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데이빗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자 다른 출구로 안내해달라고 민성에게 요청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들어올 때와 다른 길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연구에 대한 열정이 빛났던 데이빗의 태도는 참으로 좋았지만 다른 출구는 정말 공포 그 자체를 경험하게 할 만큼 아슬아슬하게 작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쪼그려 앉아서 한 30m는 걸어 나온 것 같았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뒤쪽부터 돌무더기가 부서져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두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쪼그려 앉은 채로 전력 질주를 할 수 없으니 그 공포는 더 크게 다가왔고 우리는 오리걸음으로 최대한 빠르게 전진하며 겨우겨우 바깥의 빛을 볼 수 있었어요. 30대 중반까지 10년 가까이 광물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그래도 나름 많은 광산, 동굴의 현장 실질 조사를 다녔다고 자부해왔지만 그런 저도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었어요. 폐광에서 나오니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있고 놀랐는지 한동안 멍해진 상태를 진정하느라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전체 연구진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광산 출구가 왜 그렇게 좁았는지, 그런 상황에서의 안전설비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검게 칠해진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상태였는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실제로 광산이 과거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민성이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광산을 만들고 초기 안전설비는 부실해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채굴을 이어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본이 식민지 나라인 한국인들을 정당한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할 대상으로만 의식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동시대에 지어진 일본 광산은 기초 안전 설비가 아주 철저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광산들은 안전 기준은 무시한 채 광물만을 약탈하려 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게 칠해진 부분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한국 측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는데요. 해방이 되면서 일본이 금광을 두고 철수할 때 금방 다시 한국을 식민지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 한국인들이 금광의 광물들을 못 캐게 하려고 송진과 나무를 태워 그 흐름으로 검게 칠한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만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광복을 찾은 한국인들이 채굴하는 과정을 헷갈리게 하려고 매장된 자원의 위치와 양에 대한 기록을 조작했고 다양한 채굴 지역을 새까맣게 칠해둔 사실도 밝혀졌다고 했어요. 결국 해방 이후에 한국의 자본가들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도 금을 비롯해 다양한 천연자원의 시추 작업을 시도했으나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무척 많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국을 점령하면 자신들이 빼돌린 자료로 금광을 비롯한 천연자원을 다시 채굴할 계획이었던 거죠. 한국의 산과 땅을 헤집은 이 모든 행위들에 대해 일본의 만행이자 약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절대 과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일본 연구진들이 반박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으나 민성 연구원이 정확한 근거 자료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제시한 자료들이 일부 일본 대학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는 부분이라서 하나코 씨조차 반박을 하지 못하고 못마땅한 표정만 짓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어색한 공기가 감도는 회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 민성 연구원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오늘 다들 좁은 폐광에서 있느라 고생을 했으니 한국식으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인데요. 일본 연구진들은 배탈이 난 것 같다며 뾰루퉁한 얼굴로 숙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민성이 안내한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안내한 고깃집은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한국식 그릴에 구워 먹는 곳이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쫄깃한 식감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우리는 대체 이 고기는 왜 이렇게 쫄깃하고 맛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고기에 돼지 껍데기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돼지 껍데기는 전부 제거하고 먹거든요. 돼지 껍데기를 함께 구우니 식감도 풍부하고 훨씬 맛있게 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식 밥, 반찬 그 어느 하나 맛이 없던 것이 없었어요. 민성은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아 고기를 직접 구워주면서 고기가 익을 때마다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미국인인 저는 개인주의에 익숙한 터라 너무 살뜰하게 챙겨주는 친절함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과 공동 연구를 했던 선배들로부터 한국인들은 정의 민족이라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이 깊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죠. 민성은 잘 먹는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한국 광부들은 광산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면 꼭 삼겹살을 먹었다면서 공기가 안 좋은 곳에서 오래 있다가 나왔으니 기름진 음식으로 먼지가루를 씻어내려 했대요. 이런 소소한 스토리텔링을 들으며 먹으니 정말 그때의 한국 사람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고단했던 일제강점기의 광부의 짐을 짊어졌던 분들은 이것조차 먹어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성은 고기를 어떤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 맛있는지 하나씩 찍어서 쌈도 싸줬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싼 음식을 받아서 먹는 것이 조금 부끄러우면서도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다정한 면이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은 좁은 갱도에 몸을 구겨 넣느라 몸이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왠지 말랑말랑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 누운 채로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한국 일정도 막바지로 향하면서 저희 연구팀원들은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을 냈는데요. 특히 저희 팀원들은 한국에 머무르는 연구기간 동안 일본이 식민 지식이 한국의 자원을 점령하고 불법적으로 수탈한 뒤 그러한 만행을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한 전모를 밝히는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았어요. 제 동생 제니 역시 일제강점기 때 물자 수탈로 인한 피해 상황의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내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다양한 자료와 제니의 논문들, 그리고 팀원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결과 한국과 일본 광산의 광물 연구는 식민지 시기로 범위를 특정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광산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연구진의 태도로 인해 협력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여러 제기된 것이었는데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편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 연구진들과 어떻게 함께 해나갈지 팀장으로서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팀원들을 설득하여 전체 연구진이 모이는 마지막 회의를 해보고 나서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결정하자는 식으로 내부적인 의견을 정리하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전체 회의 날 일본 연구진이 내세운 주장은 참 가관이었어요. 한국은 일본 덕분에 근대화가 되었으며 광산에 덧칠을 한 것도 한국 사람들이 금광을 감추려고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저희 팀 연구원 데이빗은 자신의 자료를 하나코씩 코앞에 들이밀면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다그쳤어요.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자라고 했죠. 개인의 사심과 국제적 이해관계로 진실을 가리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차가워졌고 민성의 중재로 겨우 회의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저는 데이빗을 타이르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아님을 설명했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이성적으로 풀어나가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일본 연구진을 배제하지 말자고
저희 팀원 전체에게 다시 한번 융합 연구를 독려했어요. 그랬더니 데이빗을 포함한 저희 팀원들은 팀장인 저의 뜻에 따르겠다면서 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팀원들을 각자의 숙소로 보내고 저는 잠시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었는데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설득을 하느라고 너무 기운을 뺐는지 혼이 다 나갈 지경이었어요. 그때 옆에 누군가가 한국 맥주 한 캔을 내밀더라고요. 민성이었어요. 옷으로 캔 뚜껑 부분을 닦은 뒤 캔을 따서 저에게 주면서 그는 밝게 웃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몇 시간이 흐른지도 모른 채 한국의 땅과 자연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죠. 제가 미국에 가면 이메일로 화상회의와 자료 공유를 요청해도 되냐고 물으니 민성은 저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이메일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인데 그는 더욱 다정하게도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죠. 다시 한번 한국 사람, 아니 한국 남자의 친절함에 놀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 우여곡절 많았던 아시아 광물 연구조사 일정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뭔가 시원섭섭하더라고요. 곡절은 있었지만 잘 따라준 팀원들이 고마워서 다 같이 커피에 도넛을 먹으며 모처럼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이메일이 하나 도착하면서 모처럼의 여유가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메일은 일본 연구원 하나코씨 측에서 온 것이었는데 더 이상 연구를 못하겠다며 요청받은 자료들 모두 줄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담긴 이메일이었어요. 팀원 전체는 갑자기 허탈함에 빠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패닉의 시간을 경험한 저희 팀은 그래도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와 각자 자료를 분석하고 갈무리하는 것으로 자료 정리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얻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음 연구 논문에 대한 구상까지 일사천리로 해나가게 되었어요. 한국의 광물 개발과 관련된 논문을 분석해서 일본이 빼앗아간 광물의 천문학적인 가치와 그로 인해 두 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과제를 설정했는데요. 아시아 지질 연구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며 추가 자료를 취합하는 팀원도 있었어요. 여러 일이 있었지만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원하던 연구 설계를 마쳤고 팀원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좋아하는 사람도 생겨버렸는데요. 미국에 돌아와서도 매일 생각나는 민성 때문에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광물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고 핑계를 만들어 다정한 한국 남자 민성에게 연락을 해보았어요. 이메일이 아닌 민성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민성은 반가워하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성은 자기가 가진 대부분의 자료들을 공유해줬어요. 일제 강점기 광물을 연구한다고 하니 저를 응원한다는 격려도 해주었어요. 안 그래도 저는 연구만 하고 사는 워커홀릭 여성인데 민성의 말 한마디에 더 열심히 멋지게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한국에 대해, 광물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저는 어느새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의 땅을 많이 아는 미국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훌륭한 주제는 한국 남자 민성과 함께 정한 주제예요. 저는 제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다음 달에 또다시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3주 가까이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설레네요. 민성과 만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연구 이야기도 좋지만 이번에는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너무 주책 맞은 걸까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의 땅을 더 잘 아는 줄리아님. 조선의 땅을 마구 파헤쳐서 우리의 자원을 모두 약탈해간 현실을 국제학계에 드러내려는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일본 정부가 본인들의 과오를 숨기려고 애써도 이 땅에 양심 있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멈추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과오가 전 세계에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